약을 더 먹이면 어떻게 돼요? 침대 밑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매트리스가 머리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침대에 앉은 거였어요. 며느리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긋나긋했지만 섬뜩했어요.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멍해질 거야. 판단력도 없어지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멈췄어요. 소리라도 나면 들킬 테니까요. 보험금은 얼마라고 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8억이요. 수익자는 다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세아가 웃었습니다.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 위에서 내 아들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산에 가자고 할게요. 전망대 쪽으로. 세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먼지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죠.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도 종로 골목의 작은 한복 수선실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제 68, 손끝의 감각은 예전만 못하지만 바늘땀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손을 믿고 찾아오죠. 가게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 끝에 자동응답기가 나왔어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윤이는 퇴근 시간이면 꼭 전화를 받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제 전화는 더욱 그랬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녁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요. 화면은 깜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집까지는 40분 거리였죠. 평소 같으면 졸음이 올 시간인데 오늘은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도윤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세아는 처음 봤을 때부터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 금융회사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죠. 결혼식 날 도윤이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도윤이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도윤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아들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평일 오후 2시였는데 말이죠. 도윤아, 왜 집에 있어? 제 물음에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눈동자 초점이 흐릿했어요. 그날 세아는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 미팅이라고 했죠. 저는 도윤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은 갔어? 제 질문에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에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채워둔 반찬통들이 그대로였죠.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대신 배달음식 용기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도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먹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윤이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어머니의 본능이랄까요? 38년을 키운 아들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 서서 아들 집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1204호.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어요. 대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윤이가 알려준 숫자 6개를 천천히 입력했죠.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배달음식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개봉하지 않은 채로요. 도윤아? 세아야?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더 큰 혼란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둔 자리들이 모조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물때가 낀 접시들, 굳은 국물이 묻은 냄비들. 저는 고무장갑을 꺼내 끼려다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검은 비닐봉투가 있었거든요. 봉투를 묶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뭔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은색 라이터였어요. 작고 가벼운 금속 덩어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였어요. 결혼 전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이게 뭐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라이터를 다시 쓰레기 봉투 안에 넣으려다 문득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저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또 다른 이상함이 드러났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채워둔 반찬통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3가지.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냉장고 문 안쪽 선반에 낯선 물병이 보였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비타민 워터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물 안에 하얀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도윤이는 비타민을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침밥도 거르기 일수인 아이가 갑자기 건강음료를 만들어 먹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병 뚜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 테두리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죠. 누군가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어요. 저는 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쿠션을 정리하려다 그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쇼핑백 영수증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450만 원. 제 한 달 월세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카드 명의는 윤세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명품을 사는 건 그녀의 자유였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윤이는 최근 몇 달간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성과급도 깎였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쿠션 밑에 넣었어요.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 걱정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뒤섞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들을 닦기 시작했죠.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윤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얼굴색은 창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더니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였죠. 도윤아. 제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눈동자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잠긴 듯 낮았어요. 조금 전에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제가 아들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땀이 촉촉했어요. 괜찮니? 얼굴이 왜 이래? 피곤해서 그래요. 회사 일이 많아서.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밥은 먹었어? 제 질문에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점심때 뭐 좀 먹었는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죽 끓여줄까? 냉장고에 쌀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파묻힌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쌀통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쌀알들이 부글부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그 물병, 그 라이터, 그 영수증.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죽이 다 끓었어요. 그릇에 담아 도윤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눈을 감은 채였어요. 도윤아, 일어나서 이것만 먹고 자. 제가 아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더니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죽을 한 숟가락 뜨는데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러다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컥컥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죠.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붉어졌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물 좀 마셔. 제가 냉장고로 가서 그 비타민 워터 병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왠지 그 물을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죠. 도윤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숨을 고르더니 다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들의 모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마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도윤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니? 병원은 가봤어? 아니요.
괜찮아요. 도윤이의 대답이 기계적이었어요. 요즘 자주 기침하는 것 같은데 감기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다니까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제발 걱정 좀 그만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을 더 이상 압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죠. 도윤이는 죽 반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불러요. 더 못 먹겠어요. 알았어. 그럼 방에 가서 쉬어. 제가 그릇을 치우려 일어섰습니다.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를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장은이 언니 이름이 보였죠. 66살인 언니는 오랫동안 보험조사관으로 일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희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통화할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인데? 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도윤이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병 이야기, 라이터 이야기, 영수증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 도윤이의 모습까지 모든 걸 쏟아냈어요. 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내일 우리 만나자.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은희 언니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3층이었어요. 복도 끝 작은 문패에 장은희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떨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 가득 서류철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췄습니다. 은희 언니는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더니 옆 의자를 가리켰죠. 앉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젯밤에 한 얘기 다시 천천히 해봐. 은희 언니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달라진 시점, 멍한 표정, 잦은 기침, 배달음식 용기들과 곰팡이 핀 반찬통, 그리고 어제 발견한 것들까지. 라이터는 가져왔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은색 라이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언니는 휴지로 라이터를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죠. 도윤이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확실해?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언니는 라이터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이건 보관해둬야겠어. 그 다음 그 물병 얘기해봐. 저는 냉장고에서 본 비타민 워터 병을 설명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가라앉은 것, 뚜껑에 긁힌 자국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 병 아직 냉장고에 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넣어뒀어요. 좋아. 그건 곧 가져와야 해.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은희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수증은 쿠션 밑에 그대로 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찍었어요. 언니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은희 언니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 날짜, 금액, 카드 명의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450만 원.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3월 15일. 이틀 전이네. 그게 이상한 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성과급도 깎였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명품을 샀다. 은희 언니가 턱을 괴었습니다.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니, 혹시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은희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패턴이 보여. 내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보자. 언니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어요. 빨간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 도윤 증상 변화. 멍함, 기침, 피로감. 2. 집안 상태 악화. 청소 안 됨, 음식 안 먹음. 3. 의심 물품. 라이터, 비타민 워터. 4. 금전 지출. 명품 구매 450만 원. 글씨를 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보험 조사관으로 일할 때 말이야. 패턴이 비슷해. 무슨 패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배우자가 상대방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경우, 약물을 이용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목적은 대부분 돈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세아가 도윤이한테 아직 단정할 순 없어. 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었죠. 울지 마. 은희 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감정보다는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물병을 가져와야 해. 오늘 중으로. 언니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했던 친구야. 성분 분석이요? 응. 그 물 안에 정말 비타민만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 은희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약 다른 게 섞여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오늘 가져올게요. 그리고 앞으로 도윤이 집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둬. 언니가 말했습니다. 집안 상태, 쓰레기통, 냉장고 안.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네. 또 하나. 은희 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뭔가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도윤이한테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윤이 상태를 봐.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자칫하면 며느리한테 내 말이 전달될 수 있어. 그럼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참아야 해. 은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게 도윤이를 지키는 길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휴지를 건네주었죠. 그리고 며느리 뒷조사도 시작해야겠어. 언니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윤세아, 33. 금융회사 다닌다고 했지? 네. 투자회사라고 들었어요. 회사 이름 알아?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 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내가 찾아볼게. 은희 언니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결혼 전 이력도 확인해야 해. 혹시 정가나 금융사고 같은 거 있는지. 키보드 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리고 하나 더.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보험 확인해 봐야 해. 보험이요? 응. 도윤이 명의로 된 보험. 혹시 최근에 새로 가입하거나 수익자를 바꾼 게 있는지.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이 목표일 때가 많거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 은희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거액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를 만드는 경우 내가 조사관으로 일할 때 여러 건 봤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도윤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야 해. 그러니까 보험부터 확인해 보자. 어떻게요? 도윤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보험 증권 찾아봐.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 서류 보관하는 곳 있지? 거기 뒤져보면 나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재에 파일이 있을 거예요. 좋아. 오늘 물병이랑 같이 가져와. 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몇 시지? 11시. 도윤이랑 며느리는 회사 갔을 시간이네. 네. 둘 다 9시에 출근해요. 그럼 지금 가. 은희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물병 챙기고 보험증권 사진 찍어. 30분 안에 끝내야 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해야죠. 도윤이를 위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희 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집에 있으면 그냥 나와. 절대 무리하지 마. 알겠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비집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병 가져오기, 보험증권 찍기, 30분 안에. 들키지 말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도윤이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정오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2045 앞에 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입력했죠.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배달음식 냄새와 곰팡이 냄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도윤아? 세아야? 혹시나 해서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타이머를 켰어요. 30분. 은희 언니가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죠. 숫자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안쪽 선반을 봤습니다. 비타민 워터 병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병을 꺼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병을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한 물 속에 하얀 가루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병을 흔들자 가루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눈처럼 보였죠.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병을 조심스럽게 봉지에 넣었습니다. 이중으로 싸서 가방 밑바닥에 넣었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다음은 서재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책장, 그리고 파일 캐비닛이 있었죠. 캐비닛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과금 영수증, 카드 명세서, 통장. 하나하나 확인했죠. 두 번째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죠. 안에 보험증권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는 도윤이 명예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가입일자는 2020년 5월 3일. 결혼하기 6개월 전이었죠. 두 번째 증권을 펼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종신보험이었어요. 가입일자는 2024년 12월 15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5억 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증권을 더 자세히 봤어요. 계약자는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란을 보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수익자 윤세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권 전체, 가입일자 부분, 보험 금액, 수익자란. 모두 확대해서 찍었죠. 세 번째 증권도 있었습니다. 상해보험이었어요. 가입일자는 2025년 1월 20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험 금액이 컸어요. 3억 원. 수익자는 역시 윤세아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더 찍었죠. 모든 증권을 빠짐없이 찍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타이머가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절반이 지났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증권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서 캐비닛에 넣었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서류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봤죠.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뭔가 투자 사업에 관한 것 같았어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인베스트먼트. 대표자 이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강도현.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기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도 사진을 찍었죠.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안에 명함 몇 장이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진 인베스트먼트, 대표 강도현.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죠. 명함을 사진 찍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 봐야 할까? 타이머를 봤습니다. 22분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화장대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열었죠. 액세서리와 작은 상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이 얕았어요.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뒷부분에 틈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판을 들어 올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안에 작은 갈색 병이 있었어요. 라벨이 없었습니다.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죠. 특별한 냄새는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이걸 도윤이한테?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으로 병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뚜껑 안쪽도 찍었습니다.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알약 하나를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죠. 대신 병 전체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숨겨진 판도 제자리에 놓았죠. 흔적이 없도록 조심했어요. 타이머를 봤습니다. 27분.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서둘러 안방을 나왔어요. 현관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숨지?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죽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소리. 무거운 구두 소리였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세아의 목소리였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안 오시겠어? 괜찮아요. 오셔도 1시간쯤 있다가 오실 거예요. 세아가 웃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복도로 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하이힐과 검은 구두.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침대에 앉았어요. 매트리스가 아래로 내려와 제 머리 위를 눌렀습니다. 남편 상태는 어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요즘 완전히 멍해져 있어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약이 잘 듣나 봐. 제 귀가 쟁쟁 울렸습니다. 약이라고 했어요. 보험금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익자는 다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8억? 충분하죠? 세아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산에 가자고 할게요. 전망대 쪽으로.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흔적 남기면 안 돼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요. 세아가 웃었습니다. 침대가 다시 삐걱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였어요. 소리는 꺼놨지만 진동이 바닥에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을까? 침대 위가 조용해졌어요. 뭐야, 지금?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죠.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나갔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가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손으로 털어냈어요. 1층에 도착해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꺼내 은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언니가 받았어요. 다 했어? 은희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들켰어? 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침대 밑에 숨었었어요. 세아가 남자랑 들어와서 뭐? 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들었던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약 이야기, 보험금 이야기, 그리고 주말 산행 계획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은희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와. 빨리. 네.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뒷자리에 탔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주소를 말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20분쯤 지나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희 언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언니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죠. 앉아. 언니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주저앉듯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가 물 한 잔을 건넸죠. 벌컥 마셨어요. 천천히 다시 말해봐. 은희 언니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물병과 갈색병을 가져온 것, 보험증권 사진을 찍은 것, 그리고 침대 밑에서의 일까지. 은희 언니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강도현이요. 투자회사 대표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 사진 찍어뒀어요. 사진을 언니에게 보여줬어요. 은희 언니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확대해서 봤습니다. 우진 인베스트먼트.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 한번 알아봐야겠어. 언니는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쳤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여기 나오네. 언니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자본금도 적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은희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 사기치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도윤이가 속은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가. 이 강도연이란 사람 뒷조사 해봐야겠어.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물병과 갈색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이게 그거야? 은희 언니가 물병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냉장고에 있던 거요. 저는 갈색병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화장대 서랍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언니는 갈색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보였죠. 이걸 분석해야 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한테 연락할게. 오늘 중으로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모레쯤 결과 나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죠. 끊고 나서 저를 봤어요. 물병이랑 알약 오늘 오후에 보낼 수 있대. 언니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퇴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고마워요,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은희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 할 거냐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한테 두 가지 길이 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가는 거. 내가 들은 얘기랑 증거물 가져가서 신고하는 거지. 그럼 도윤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워.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증거로는 부족해. 녹음도 없고 목격자도 너밖에 없어. 법정에서는 약할 거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길은 직접 증거를 더 모으는 거야.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걸 잡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산에 간다고 했잖아.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현장을 잡는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 경찰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못 움직여.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생각할 시간 줄게.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해. 언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실수하면 도윤이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요. 저는 언니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맡기면 시간이 걸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도윤이는 내 아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38년을 키운 내 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알아. 은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저는 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 아니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가 웃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잖아. 이럴 때 도와줘야지. 저는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분석 결과를 기다려.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약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산행 루트를 알아봐야 해. 어떻게요? 도윤이한테 물어봐.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말에 어디 가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너.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뭐라든 나한테 먼저 연락해. 알았지?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아직 아무 말하지 마. 언니가 당부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자칫하면 세아한테 다 얘기할 수도 있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을게요. 조금만 더 버텨.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차를 한 잔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었죠.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희 언니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할 수 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거야. 도윤이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연락할게. 고마워요, 언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아침 은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리포트 여러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병부터 봐. 은희 언니가 첫 번째 리포트를 가리켰습니다. 비타민이 아니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뭐예요? 졸피뎀이랑 디페니라이드라민.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야. 여기 농도가 상당해. 수면제요? 저는 리포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죠. 응. 장기간 복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멍해 보였던 이유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약은 더 심각해. 언니가 두 번째 리포트를 보여줬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야. 이것도 수면제인데 과다 복용하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술이랑 같이 먹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위험해.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습니다. 이 증거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희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부족해. 이건 약물 성분 분석일 뿐이야.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증명이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범행하려는 걸 목격하고 증거를 남기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은희 언니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윤이한테 어디 간다고 물어봤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전화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산 백운대 쪽이래요. 전망대가 있다고. 여기네. 언니가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절벽이 있는 곳이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응. 난간이 낮고 아래가 깊어. 은희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이야. 그럼 정말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뭔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숨어 있어야 해. 언제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도윤이가 몇 시에 출발한다고 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침 9시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7시에 출발하자. 은희 언니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가서 자리 잡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였죠. 준비물이 있어. 언니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사와. 메모지를 봤어요. 등산화, 등산복, 물, 간식, 손전등,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맨 아래 휴대폰 녹음 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앱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현장에서 대화를 녹음해야 해.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 알겠어요. 저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희 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 경찰이야. 명함을 받아봤어요. 최범수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번호 저장해둬. 저는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은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맡길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 거예요. 확실해? 언니가 제 눈을 봤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지켜야 해요. 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새벽 6시 반에 내 집 앞에서 만나자.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산 용품점으로 갔어요. 등산화와 등산복을 샀습니다. 점원이 추천하는 대로 골랐죠. 물병과 손전등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배낭에 옷과 물건들을 넣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죠. 테스트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도윤아, 내일 산에 간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세아가 가자고 해서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요즘 날씨가 춥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잘 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으니 낯설었죠. 배낭을 메고 거울을 봤어요. 68살 여자가 등산복을 입은 모습. 우스웠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집 앞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6시 30분 은희 언니의 차가 도착했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언니도 등산복을 입고 있었죠. 잤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숨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가 웃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어요.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죠. 창밖으로 어둠 속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면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잘못될 일 없어. 은희 언니가 끊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은 없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거야. 도윤이를 구할 거야. 저는 언니를 봤어요. 옆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고마워요,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 아니겠어.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차는 북한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점점 하늘이 밝아졌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죠. 7시 15분 백운대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이 없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산 냄새가 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언니를 따라갔죠. 출발하자.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었죠.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언니가 앞서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30분쯤 올라갔을까요? 언니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저기, 언니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전망대야. 바위 절벽 위에 작은 공터가 보였어요. 난간이 낮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죠. 저기서 기다리자.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망대 옆 큰 바위 뒤로 갔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배낭을 내려놓았어요. 언니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이제 기다리는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8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도윤이가 올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저는 바위에 기대 앉아 전망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제 아들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기다리는 동안 은희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말이야. 언니가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일 기억나? 저는 언니를 봤어요. 무슨 일요? 내 동생 사건.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에게 남동생이 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40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죠. 사고사라고 했잖아.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등산 중에 떨어졌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은희 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험금 노린 사건이었어. 동서가 꾸민 거였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그때 내가 조사관이었거든. 언니가 말했습니다. 담당은 아니었지만 혼자 파헤쳤어. 증거를 찾았지.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늦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은 이미 죽었고 범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저는 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야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은 그런 일 안 당하게 하려고.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그래.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지키려는 거, 나도 똑같아. 그래서 돕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니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잡았죠. 우리 꼭 성공하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저는 언니를 다시 봤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죠. 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언니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저는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다니. 그래서 더 도와주는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못 구했지만 도윤이는 구할 수 있잖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뭐? 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동생 얘기 더 들려줘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대로. 은희 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8시 40분이었어요. 곧 도윤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녹음 앱 켜두고.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 앱을 켰어요. 빨간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죠. 소리 내지 마. 언니가 당부했습니다. 뭐가 나와도 참아야 해. 알아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손 모두 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위 틈으로 전망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제 아들이 전망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세아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한 남자가 더 있었어요. 강도현이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봤던 그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희 언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위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전망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도 비틀거렸죠. 세아가 도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경치 좋지? 세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쉬었다 가요. 응. 도윤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강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등산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저는 바위 뒤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휴대폰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세아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 마셔요. 힘들었죠? 도윤이는 물병을 받아 마셨어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그 물에도 뭔가 탔을까? 천천히 마셔. 세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 난간 났네요. 위험한데. 그러게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도윤이는 벤치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괜찮아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어지러워. 도윤이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파. 물 좀 더 마셔요. 세아가 물병을 다시 건넸습니다. 저는 은희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죠. 강도연이 전망대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기 진짜 높네요. 100m는 되겠어. 도윤 씨, 저기 좀 봐요. 세아가 도윤이를 일으켰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아요.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세아가 팔을 잡아 난간 쪽으로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조심해. 강도연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난간 앞에 섰어요. 도윤이는 난간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진짜 아찔하네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연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세아 쪽을 봤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도윤이 등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뭔가 일어날 거예요. 은희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세아의 손이 도윤이 등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도윤이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도윤이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이야. 저도 일어섰습니다.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죠. 도윤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저는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팔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어요.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여기?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희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세아를 향했습니다. 다 녹음됐어. 밀려는 거. 세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이 아니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 보험조사관이었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강도연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길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었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최범수 반장입니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윤세아 씨, 강도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침대 밑에서 내가 도윤이한테 약 먹인 것도 보험금 이야기도. 세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 증거도 있어. 은희 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내가 먹인 수면제 성분, 보험증권 사본,
경찰들이 세아와 강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아는 저를 노려봤죠. 도윤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괜찮아. 저는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켰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희 언니도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래쪽에서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이를 들것에 눕혔어요. 약물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까지 함께 내려갔어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지켜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의사가 들어왔어요.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벤조디아제핀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도윤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아가 정말. 응. 저는 아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도윤이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목숨은 구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죠. 문이 열리고 최범수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반장은 수첩을 꺼냈어요. 윤세아와 강도연 둘 다 자백했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증거가 확실해서 발뺌 못하더군요.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계획한 거라고 합니다. 제 주먹이 떨렸어요. 그 사람들. 강도연은 세아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뭐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투자회사도 사기였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돈 2억을 이미 빼돌렸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보험금까지 노렸던 겁니다.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총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도윤이가 알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을까? 천천히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장이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반장이 가고 은희 언니가 왔어요.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 언니가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저는 죽을 받아 한 숟가락 떴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돈을 잃었대요. 2억이나. 알아.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장한테 들었어. 어떡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은 돈 다 날아간 거잖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목숨은 못 구하지만 돈은 가능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죽을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은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왔잖아. 혼자 아니었어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언니가 웃었습니다. 시작은 내가 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그 마음.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도윤이를 살린 거야.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자는 얼굴을 봤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엔 산에서 아들을 구했고 지금은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돈만 노렸다는 것.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도윤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살짝 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구해냈죠. 이제 남은 건 회복뿐이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해낼 거예요.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최범수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반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윤세아 쪽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0분 후 반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 구석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윤세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녹음도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반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음이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법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라서요.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보험 증권, 목격자 진술. 이것들로 사건을 입증해야 해요. 목격자는 저랑 언니뿐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중요합니다. 반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은희 언니가 복도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반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발뺌하려는 거네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연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세아 쪽 변호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도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안 됩니다. 저는 막아섰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피해자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왜 와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요. 밀려는 걸. 그건 어머님 생각이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은희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 안 하겠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변호사는 웃으며 명함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합의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해요. 변호사가 나가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 사람들이. 저는 울먹였습니다. 끝까지 발뺌할 거예요. 진정해. 언니가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그날 밤 도윤이가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많이 맑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 변호사가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도윤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합의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재판 가면 오래 걸려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잖아요. 도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널 죽이려 했어. 합의할 일이 아니야. 알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모든 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희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이가 합의하고 싶대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충격 때문이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니.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그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항상 확신에 찬 언니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는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강도연이 세아를 배신했어요. 모든 게 세아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거였죠. 거짓말이에요. 세아가 구치소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다 꾸민 거예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저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우리가 질까? 혹시 세아가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범수 반장이 직접 병원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으시죠. 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지 않은 소식 같았습니다. 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반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가 증거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상해죄나 사기죄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축소요? 그 사람들이 도윤이를 죽이려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반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살해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밀려는 걸.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손을 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영상 증거도 없고요.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어떡해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세아나 강도연의 과거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 진술, 뭐든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복도로 나와 은희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니.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 했는데.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휴직 처리되었다는 거였죠. 급여도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힘드실 텐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도 다 날아갔고 직장도 잃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울었습니다. 숨죽여 울었죠.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다 내 잘못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은희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가 저렇게 됐잖아요. 내가 구한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도윤이는 죽었어. 하지만 이제 어떡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어요. 도윤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봤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세아 변호사였어요. 합의금 5천만 원 제시합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바랍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도윤이 치료비와 생활비에 쓸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굴복하는 거였습니다. 세아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합의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저한테도.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윤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 돈 받으면 세아는 감옥에 오래 안 있어. 곧 나와. 알아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쳤어요. 복수보다 생존이 급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증거도 부족하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은희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이가 합의하고 싶대요. 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이 결정이면 존중해야지. 하지만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 언니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인생이야. 내가 정할 순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 비가 내렸어요.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전해졌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복수선실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째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갈 수 없었죠. 엄마, 도윤이가 잠결에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 침대 옆으로 갔어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합의하고 끝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도윤이는 잠들어 있었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시 불빛들이 멀리 보였죠.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38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들은 죽을 뻔했고 모든 걸 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망설임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새아 변호사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일주일 안에 답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이게 맞는 걸까? 속삭였습니다. 포기하는 게 답일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아팠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지킨 게 아니야. 돌아보니 은희 언니가 서 있었어요. 언니도 눈이 붉었습니다. 언니,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 찾으러 왔지.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어요. 나도 지쳤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지쳤어. 내 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언니까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게 내가 배운 거야.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나처럼.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끝까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저는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언니와 함께 병실로 돌아갔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은희 언니와 함께 최범수 반장을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만 떨렸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뭔데요? 은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세아와 강도연을 직접 대면시키는 겁니다.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요. 둘을 한자리에 놓으면 균열이 생길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직접 나서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가요? 네.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합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법정에서 직접 말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못할 거예요. 설득해 보세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합의하는 거 동의하신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제대로.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지쳤어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쳤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전 별로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엄마가 알아. 도윤이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뭘 하면 되는데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세아가 뭘 했는지. 도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아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응.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도윤이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게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다음 날 검사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40대 여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명확해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좋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질 신문을 잡겠습니다. 나오는 길 도윤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저는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요. 도윤이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거야. 혼자 아니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말 동안 준비했습니다. 은희 언니가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었어요. 도윤이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세아가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사실대로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숨길 거 없어요. 좋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계속 손을 비볐어요. 긴장한 거였죠.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믿지? 네.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법정 복도에 섰습니다. 저 멀리 세아가 보였어요. 도윤이 몸이 굳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해야 해. 도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가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앞에 도윤이가 섰어요. 증인석이었죠. 세아와 강도연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은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죠.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도윤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약을 먹였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물병에 타서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검사가 약물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전망대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세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꺼냈어요. 세아 피고인의 휴대폰 기록입니다. 강도현과의 문자 내역이 복구됐습니다. 화면에 문자들이 떴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나. 보험금 받으면 반반. 흔적 남기지 마.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강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 세아가 시킨 거예요. 거짓말 마.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 검사가 마지막으로 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목격 진술입니다. 침대 밑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세아, 살인 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15년. 피고인 강도연, 살인 미수 방조 및 사기죄로 징역 10년. 세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도윤이는 증인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긴 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 언니가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하지.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최범수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이겼네요. 반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도윤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았죠. 집에 가서 밥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요. 도윤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저는 종로 골목의 한복 수선실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쉬었죠. 저는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되나요? 좋아요. 믿고 맡겨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한복을 펼쳐 살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바늘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꿰맸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 잠깐만. 저는 바늘을 정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도윤이와 나란히 걸었죠. 새 직장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엄마도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이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제가 말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죠.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오후 회의 있어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걷고 있었죠. 저는 수선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한복을 한 땀씩 꿰맸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온한 일상. 이제 우리는 괜찮았습니다.